나의 집 안방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뒹구는 꼴을 지켜보며 술상을 차려야 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끔찍한 고백의 주인공,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의 아내라는 최고의 타이틀을 가졌지만 정작 집 안에서는 남편이 데려온 젊은 여배우들에게 무릎 꿇고 시중을 드는 밤의 하녀로 살아야 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벌어지는 남편의 난잡한 파티를 보며 피눈물을 삼키고 걸레질을 해야 했던 여자. 그녀는 자신의 22년 결혼 생활을 화려한 지옥이자 나는 그곳의 노예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힌 여인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톱스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터질 듯한 미니스커트, 심장을 찢는 듯한 허스키 보이스로 커피 한 잔을 외치며 1970년대를 집어삼켰던 섹시 디바 펄시스터즈의 배인순. 그녀가 바로 그 비운의 주인공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여신이 어째서 재벌가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철저히 망가져야 했을까요? 신데렐라의 꿈을 안고 들어간 그곳이 어떻게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는 고문실이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배인순 씨가 목숨 걸고 탈출한 22년간의 잔혹한 감금 일지를 펼쳐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참혹한 결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가 얼마나 높이 날아올랐던 존재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화려했던 빛을 봐야 뒤이어 찾아온 어둠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 잿빛이던 대한민국을 총천연색으로 물들였던 그 시절, 전설이 시작된 1960년대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뜨거웠던 1960년대 말의 서울. 흑백 텔레비전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그 시절, 화면 속 세상은 대부분 회색빛이거나 단조로웠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보수적이었고 거리는 개발의 먼지로 가득 차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엄숙한 군사정권의 규율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 어느 날, 마치 흑백 영화 속으로 총천연색 페인트통을 쏟아부은 듯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뚫고 나올 듯한 강렬한 눈빛, 허벅지가 드러나는 아슬아슬한 미니스커트, 그리고 로봇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당시 가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현란한 춤사위를 선보인 두 여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펄시스터즈, 배인순과 배인숙 자매의 탄생이었습니다. 지금의 K-팝 걸그룹을 보며 열광하는 분들이라면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당시 펄시스터즈가 대한민국에 던진 충격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억눌려 있던 시대의 욕망을 대변하는 아이콘이자 다가올 1970년대를 예고하는 전령사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언니 배인순 씨는 170cm에 가까운 늘씬한 키와 서구적인 마스크, 그리고 영혼을 긁는 듯한 허스키한 보이스로 단숨에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린다고 외칠 때 전국의 젊은이들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트로트의 구성진 가락에 익숙해 있던 기성세대는 혀를 찼지만 새로운 문화를 갈망하던 청년들에게 그녀들은 여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전설적인 듀오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들의 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배인순 씨는 1948년생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지만 그녀의 가정 환경은 남달랐습니다. 외교관 출신 아버지와 인텔리였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매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서구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섞어 쓰고 팝송을 듣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집안 분위기는 훗날 그녀들이 보여준 세련된 무대 매너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보석으로 세공해낸 인물, 바로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 씨와의 만남이 있었기에 전설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미 8군 무대 오디션을 보러 다니며 가수의 꿈을 키우던 자매는 1960년대 중반 신중현 사단의 문을 두드립니다. 당시 신중현 씨는 사이키델릭 록이라는 실험적인 음악을 추구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판도를 바꾸고 있던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배인순 자매를 보자마자 그 잠재력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훤칠한 키와 이국적인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한국 여가수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묘한 반항기와 에너지가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 과정은 혹독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온몸으로 리듬을 표현하고 소울을 담아내는 법을 배우기 위해 자매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신중현 씨는 그들에게 님이여 떠나야 할 그 사람 같은 명곡들을 하사했고 마침내 1968년 데뷔 앨범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니, 폭발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타이틀곡 커피 한 잔은 발표와 동시에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도입부의 강렬한 기타, 리프와 배인순 씨의 절규하는 듯한 보컬은 듣는 이들의 귀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가사 또한 파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속을 태우는 여인의 심정을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으로 묘사한 이 노래는 점잖은 척하던 당시 사회의 위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직설적이고 도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펄 시스터즈의 노래를 들으며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다방에서는 하루 종일 커피 한 잔이 흘러나왔고 거리의 패션은 그녀들을 따라 미니스커트와 판탈롱 바지로 물결쳤습니다. 1969년 펄 시스터즈는 MBC 10대 가수가요제에서 가수왕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로 등극합니다. 데뷔 1년 만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당시 그녀들의 위상은 지금의 블랙핑크나 BTS에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 출연 섭외 영순위, 각종 행사와 광고 모델 섭외가 빗발쳤고 그녀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위문 공연을 갔을 때는 장병들의 열광적인 환호 때문에 무대가 무너질 뻔한 위기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그녀들은 한국 가요계 최초로 전속 밴드를 대동하고 리사이트를 여는 등 가요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구적인 시도들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 배인순 씨의 삶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조명, 수천 명 관중의 함성, 어디를 가나 이어지는 찬사와 다우. 20 초반의 젊은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벅찰 만큼 거대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을 것입니다. 일본 진출은 물론 미국 진출까지 타진하며 펄 시스터즈는 더 넓은 세상으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계자들이 그녀들의 쇼를 보고 감탄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그녀들의 재능은 국경을 넘어서도 통하는 보편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입니다. 화려한 무대 뒤편, 대기실의 거울 앞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배인순 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빡빡한 스케줄에 시달리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해야 했던 그 시간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지쳐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스타라는 자리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외쳤지만
정작 인간 배인순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은 드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그녀는 그 환상을 깨지 않기 위해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펄 시스터즈의 인기는 여전했지만 가요계의 트렌드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포크 음악이 부상하고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동생 배인숙 씨와의 음악적 견해 차이나 갈등도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정상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은 예민한 아티스트였던 배인순 씨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이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쳇바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아주 비밀스러운 소망을 품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 치열한 경쟁이 없는 곳에서 평범한 여자로서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막연한 동경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76년 운명처럼, 아니 비극처럼 한 남자가 그녀의 인생에 등장합니다. 그는 연예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동아건설의 최원석 회장. 당시 그는 중동건설붐을 주도하며 대한민국 재계의 길이나로 떠오르고 있던 젊은 총수였습니다. 이미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경험하고 독신으로 지내던 그는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배인순 씨에게 강렬한 호감을 보였습니다. 재벌 회장과 톱스타의 만남. 호사가들은 입방아를 찍기에 바빴고 언론은 연일 두 사람의 열애설을 추측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배인순 씨에게 최원석 회장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든든한 안식처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연예계 생활에 지친 그녀에게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남자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줄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호탕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배인순 씨는 훗날 자서전에서 그 당시를 회상하며 남편의 거침없는 추진력과 남성적인 매력에 끌렸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거대한 성벽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아니라 자신을 영원히 가두어버릴 감옥의 벽이 될 줄은 말입니다. 재벌가라는 미지의 세계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이, 특히 연예인 출신의 며느리가 겪어야 할 멸시와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28살의 배인순 씨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동화 속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결말을 꿈꾸며 스스로의 발로 그 화려한 지옥문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발표는 정역적이었습니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펄 시스터즈의 해체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배인순 씨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돌아가 남편 내죄만 전념하겠다는 그녀의 말은 당시 사회 분위기상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그녀를 사랑했던 수많은 팬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토록 자유롭게 춤추던 나비가 스스로 날개를 꺾고 박제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동생 배인숙 씨는 언니의 선택을 만류했다고 전해집니다. 누구보다 언니를 잘 알았던 그녀는 자유분방한 언니가 엄격한 재벌가 생활을 견뎌내기 힘들 것이라고 직감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사랑 혹은 환상의 눈이 먼 배인순 씨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그야말로 세기의 이벤트였습니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하객으로 참석했고 식장은 화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배인순 씨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동화는 산산이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는 족쇄로 변했고 호박마차는 감시의 눈길이 번득이는 좁은 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그 22년 동안 그 높은 담벼락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참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막장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믿기 힘들 정도로 비인격적인 현실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이 돈과 권력 앞에서 어떻게 짓밟히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한 여자가 어떻게 시들어갔는지에 대한 숨막히는 증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북동의 높은 담벼락, 그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배인순 씨는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1976년 늦가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녀가 마주한 동아그룹 회장 저택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꿈을 키워갈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철저한 위계질서와 숨막히는 규율만이 존재하는 마치 조선시대 궁궐의 내명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대중의 환호와 갈채가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정적과 시댁 식구들의 서슬 퍼런 눈빛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뒤흔들던 최고의 디바 펄시스터즈의 배인수는 그 문을 넘는 순간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재벌가의 며느리, 최원석의 아내라는 이름표를 단 겁에 질린 한 여성뿐이었습니다. 재벌가에서의 첫날 밤부터 현실은 그녀의 상상을 처참하게 배반했습니다. 보통의 신혼생활이라면 꿀 떨어지는 달콤함과 두 사람만의 소소한 행복이 있어야 마땅했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두꺼운 매뉴얼 같은 며느리의 수칙들이었습니다. 동아건설이라는 거대 기업을 이끄는 가문의 안주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부자의 아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질서에 복종하는 부속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기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중심으로 흘렀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한국의 가부장적 질서를 수호하는 여장부였습니다. 연예인 출신 며느리를 맞이했다는 사실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시댁의 분위기는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딴 따라 물을 빼야 한다. 근본 없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무언의 압박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옥죄어 왔습니다. 배인순 씨가 가장 먼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당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를 응원해주던 동료 가수들, 방송국 PD들, 심지어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연락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는 도청되고 있다는 공포감 속에 마음 놓고 수화기를 들 수조차 없었고 외출은 시어머니나 남편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한때 팬들의 편지와 선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방은 이제 텅 비어버렸고 화려했던 무대 의상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옷장 깊숙한 곳에 처박혀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격리된 무균실에 갇힌 실험체와도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세상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남편 최원석 회장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연애 시절 그녀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굴었던 로맨티시스트는 결혼과 동시에 제왕적 군주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나 반려자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이나 장식품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는 집 안에서도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기분이 그날 집안의 날씨를 결정했습니다. 배인순 씨는 남편의 기분을 살피느라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현관으로 달려나가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주군을 영접하는 시녀의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특히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른바 5분 대기조 생활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불규칙한 생활을 했습니다. 기업 총수로서의 바쁜 일정과 잦은 술자리,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나 모임은 귀가 시간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배인순 씨는 남편이 언제 들어오든 새벽 2시가 되든 4시가 되든 잠들지 않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화장을 지우지 않고 흐트러짐 없는 옷차림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재벌가 며느리의 첫 번째 의무였습니다. 졸음을 참으며 텅 빈 거실을 서성이다. 남편의 찻소리가 들리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피곤에 절어 들어온 남편의 옷을 받아주고 씻을 물을 대령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중을 드는 일은 매일 밤 반복되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의 요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서전에서 노예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면 아파도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응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착취에 가까웠습니다. 한때 무대 위에서 수만 명의 관중을 쥐락펴락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여왕이 침실에서는 가장 무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그녀는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기 넘치던 배인수는 사라지고 눈밑이 퀭하고 표정을 잃어버린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집안일, 아니 가문의 행사 또한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동아그룹 일가의 제사나 가족 모임은 그 규모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수십, 수백 명의 손님이 드나드는 집안 행사 때마다 며느리들은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일손을 돕는 가사 도우미들이 있었지만 며느리로서 해야 할 역할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서른들을 모시고 손님들의 시중을 들며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한 예절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고도의 감정 노동이자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배인순 씨는 요리 솜씨가 좋기로 유명했는데 이는 그녀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시집살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익힌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며 비법을 배우기도 했고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식성을 맞추기 위해 주방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끈끈한 유대감 속에 배인순 씨가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연예인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주홍글 씨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역시 근본이 라는 비아냥거림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칭찬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더 높은 기준과 더 차가운 요구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녀의 가슴 속에 시커멓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좀 나아질까 기대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재벌계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며느리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성애조차 이 집안에서는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회장님의 손자, 그룹의 후계자라는 틀 안에 갇혔습니다. 양육 방식 하나하나까지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아야 했고, 배인순 씨는 엄마로서의 권리조차 온전히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는 순간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마저도 애들 교육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꺼라는 식의 배제가 뒤따랐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안아주지도 못하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몰래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갇혀있던 성북동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값비싼 수입 가구들, 유명 화가들의 그림, 반짝이는 샹들리에.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배인순 씨에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을 황금으로 만든 새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먹이는 풍족하게 주어지지만 날개는 꺾인 새. 가끔 남편이 기분 전환시켜준다며 데려가는 골프장이나 해외여행조차 그녀에게는 진정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녀는 회장 사모님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남편을 돋보이게 해야 하는 역할을 연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했지만 그 속은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는 텔레비전을 볼 때였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동료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펄시스터즈로 함께 활동했던 동생 배인숙 씨가 솔로로 데뷔하여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라는 노래로 인기를 얻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동생의 성공을 축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질투와 회한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무대에 대한 그리움은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강렬하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문을 잠그고 거울을 보며 소리 없이 노래를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남편 최원석 회장의 여성 편력은 결혼 초부터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는 워낙 호방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중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즈니스 관계이거니 회장의 사회생활이거니 하며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아니, 믿지 않으면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버텨낼 재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법입니다. 남편의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늦은 밤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 그리고 남편의 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 증거들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배인순 씨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남편의 사랑뿐인데 그것마저 흔들린다면 그녀가 이 집안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욱더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 꾸미고, 더 맛있는 요리를 하고, 더 완벽한 내조를 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뜬 남편에게 그런 노력은 구차한 집착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집 밖으로 돌았고 집에 들어와서도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네가 알아서 뭐해. 집에 있는 여자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 또한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것을 며느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남편 하나 구슬리지 못하느냐. 들어오던 복도 네가 쫓아낸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배인순 씨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죽은 듯이 살았을 뿐인데 왜 세상은 내게만 이렇게 가혹한 것일까? 신을 원망하고 운명을 저주하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 수준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짓밟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배인순 씨가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은 그날의 기억,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는 도화선이 되었는지 그 참혹했던 밤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날 밤 성북동 저택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거실의 정적을 깨고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평소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던 그 익숙한 긴장감과는 다른 불길하고 낯선 예감이 배인순 씨의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것은 술에 거나하게 취한 남편 최원석 회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로 화려한 옷차림의 낯선 여자들이 줄지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짙은 화장, 값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저택의 위용에 압도되면서도 묘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젊은 여성들의 웃음소리. 그들은 다름 아닌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톱 여배우와 연예인들이었습니다. 배인순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룸살롱인가 아니면 요정인가? 내 집, 내 아이들이 자고 있는 이 신성한 공간에 남편이 술집 작부도 아닌 유명 연예인들을, 그것도 자신의 까마득한 후배들을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그녀에게 남편이 던진 첫마디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손님들 오셨는데 술상 안 봐오고. 그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미안함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랫사람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듯한 당당함과 짜증만이 묻어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배인순 씨가 느꼈을 모멸감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녀 역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빛나던 별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들 중 누군가는 펄시스터즈의 배인순을 보며 가수의 꿈을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헐렁한 실내복 차림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후배들 앞에서 회장님의 시중은 여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쫓아내야 마땅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라고 악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한국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족쇄, 그리고 수년간의 가스라이팅으로 무기력해진 그녀의 영혼은 반항할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최고급 양주를 꺼내고 과일을 깎고 안주를 담아내는 그 시간은 영겁과도 같았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여자들의 아양 섞인 교태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집이 궁궐 같아요.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들의 대화는 비수가 되어 부엌에 숨어있는 그녀의 등을 찔렀습니다.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 그 짧은 복도가 그녀에게는 지옥불 위를 걷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배인순 씨는 그들 곁에 앉지도, 그렇다고 방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서서 술병이 비면 채워주고 재떨이가 차면 비워주는 시녀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가끔은 과시욕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내 와이프야. 인사해. 옛날에 노래 좀 했지.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젊고 탱탱한 현재의 꽃들 앞에서 시들어버린 과거의 꽃을 전시하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려는 잔인한 심리였습니다. 초대받은 여배우들 역시 난처해하면서도 절대 권력자인 최 회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배인순 씨에게 어색한 눈인사를 건네거나 짐짓 모른 척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 어색하고 기괴한 공기 속에서 배인순 씨의 인격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특히 그녀의 자서전에서 언급되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니셜 J와의 일화는 이 잔혹극의 정점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여배우 J. 그녀는 남편의 옆자리에 딱 붙어 앉아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아내 보는 앞에서 J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농도 짙은 스킨십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배인순 씨는 그 장면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질투를 넘어선 혐오, 분노를 넘어선 공포. 내 남편이라는 작자가 괴물로 보이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배인순 씨는 훗날, 그날 나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유의를 위한 배경 그림이거나 말 못하는 가구에 불과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왜 그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했을까요? 많은 분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의 무서움입니다. 이미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고 남편의 말에 거역하면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해가 가지 않을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 분위기상 이혼은 곧 사회적 매장이었고 특히 재벌계 밑보이면 뼈도 못 추린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시간만 지나가라, 제발 이 밤이 끝나기만을 기도하며 입술을 깨물고 버텼을 것입니다. 새벽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에 거실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널브러진 술병, 담배 냄새, 그리고 남편이 뱉어놓은 욕망의 찌꺼기들. 배인순 씨는 그 난장판을 치우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치우고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자신의 인생에 묻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잠든 남편을 보며 베개로 얼굴을 눌러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단정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해장국을 끓여야 했으니까요. 이것이 펄시스터주의 배인순이 겪어야 했던 상류층의 삶, 그 민낯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둑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갔습니다. 남편은 이제 집을 자신의 사적인 유흥 공간으로 공공연하게 활용했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는 집이야말로 그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룸살롱이었던 셈입니다. 배인순 씨는 때로는 요리사로, 때로는 웨이트리스로, 때로는 그들의 불륜을 묵인해주는 공범으로 그 공간에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수를 잃어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조차 사치였기에 그녀는 스스로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렸습니다. 로봇처럼 움직이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무생물 같은 삶.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생활은 그녀의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면증은 기본이었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찾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젯밤 우리 집 거실에서 남편과 뒹굴던 그 여배우가 드라마 속에서 청순한 여주인공으로 나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 그녀가 느꼈을 구역질, 나는 괴리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들을 천사라고 부르지만 배인순 씨만이 그들의 추악한 뒷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입, 보고도 못 본 척해야 하는 눈. 그녀는 화병으로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자의 외도는 능력의 일종이거나 여자가 내조를 못해서 벌어진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여자도 만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속 좁게 굴지 마라. 시어머니의 이런 질책은 배인순 씨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당당해지는 그 기막힌 논리 앞에서 그녀는 철저히 호자였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면 걱정하실까봐, 혹은 재벌가와 사돈 맺었다고 좋아하던 부모님의 기대가 무너질까봐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아이들이었지만 그마저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상처 입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안의 이상한 기류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낯선 여자들과 어울리는 모습, 어머니가 부엌에서 몰래 눈물 훔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의 정서가 온전할 리 없었습니다. 배인순 씨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악물고 버텼지만,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다른 아줌마들이랑 술 마셔? 라고 묻는 아이의 순진한 질문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 그것이 그녀를 겨우 지탱하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원석 회장의 여성 편력은 단순히 유흥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 배인순 씨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밖에서 낳은 아이, 즉 혼외자에 대한 소문까지 돌게 만들었습니다. 배인순 씨에게 이것은 단순히 남편을 다른 여자와 공유한다는 문제를 넘어 자신의 아이들이 가진 상속권과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재벌가에서 후계 구도는 목숨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집의 자식이 본처의 자식을 밀어내는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그녀를 극도의 신경소외약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녀는 점점 마르고 야위어 갔습니다. 한때 건강미 넘치던 그녀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눈은 퀭하게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큰 병에 걸린 게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음의 병, 영혼의 암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치료해줄 의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변화에 관심조차 없었고 오히려 재수없게 왜 그렇게 궁상맞게 하고 다니냐며 타박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가장 화려한 가구였지만 이제 낡고 빗발에서 버려질 날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시간 속에서 그녀는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다른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와 점술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인간은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그녀는 유명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니며 부적을 쓰고 굿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바람기를 잠재워 달라, 가정을 지키게 해달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들이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가면서 미신에 빠져 집안 망신시킨다는 또 다른 비난의 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인순 씨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불씨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억눌려 왔던 자아, 인간 배인순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것인가?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나? 거울 속의 낯선 여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도망쳐.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너는 죽어. 그것은 생존 본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경제권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었고 그녀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그녀는 빈털터리로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동아그룹이라는 거대 권력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속이 문드러져 재가 될 때까지.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참고 견디려 해도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이제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고 심지어 이혼을 요구하는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나가라. 자신이 먼저 나가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배인순 씨는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녀가 겪은 이 지옥의 밤들과 모욕의 시간들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와 뒤틀린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괴물 같은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화려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이렇게 힘없는 개인, 특히 여성들의 피눈물, 나는 희생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배인순 씨는 그 시대의 가장 화려한 피해자이자 목격자였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그렇게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고 마침내 22년간의 침묵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1998년 대한민국이 IMF 외환위기라는 전례 없는 폭풍 속에 있던 그때였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던 그 춥고 시리던 해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과 펄시스터즈 배인순 씨의 이혼 발표였습니다. 22년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긴 세월을 함께했던 재벌가와 톱스타 부부의 파경. 대중은 그 화려했던 동화의 결말이 결국 파국이라는 사실에 씁쓸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대체 그 철옹성 같은 담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에 갈라서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뉴스 한 줄로 설명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비참하며 불공정했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 문제입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배인순 씨의 위자료는 약 25억 원. 일반 서민의 눈에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당시 동아그룹은 재계 서열십 위권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최원석 회장이 보유한 자산은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그런 재벌 총수와 22년을 살았고 아들 셋을 낳아 키웠으며 온갖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를 견뎌낸 조강지처에게 주어진 돈이 고작 25억 원이라니요. 이것은 재산 분할이라기보다는 귀찮은 사람을 내쫓으며 쥐어주는 퇴직금 혹은 입막음 비용에 가까운 액수였습니다. 도대체 왜 배인순 씨는 이토록 불리한 조건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그녀가 바보라서? 욕심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녀는 철저히 약자였고 궁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과정은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고문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앞세워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그들이 쥐고 흔든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소송을 걸고 시끄럽게 굴면 아이들을 평생 못 보게 하겠다. 아이들의 장래를 망치고 싶냐. 모성애를 볼모로 잡은 협박 앞에서 어머니 배인수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행여나 자신 때문에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거나 상처받을까봐 그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불공정한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그녀의 자존감은 이미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22년간의 가스라이팅.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자야. 네가 나가서 뭘 먹고 살래? 라는 남편의 지속적인 세뇌는 그녀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송을 제기해서 거대 재벌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숨막히는 지옥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 이 끔찍한 관계를 끊어내고 싶다는 절박함만이 그녀의 판단력을 지배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25억 원이라는 자신의 잃어버린 22년 청춘과 맞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위자료를 받아들고 쫓기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법원을 나서며 바라본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높았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해방감과 동시에 세상에 홀로 던져졌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성북동 저택을 나올 때 그녀가 챙긴 짐은 초라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로서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당당했지만 나올 때는 상처 입고 늙고 지친 갈 곳 없는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굳게 닫힌 철문은 마치 다시는 이 세계를 넘보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이혼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22년 동안 사회와 단절된 채 새장 속의 새로 살았던 그녀에게 1998년의 대한민국은 정글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정 모르는 순한 양이었고 세상에는 그녀의 위자료 25억 원을 노리는 굶주린 늑대들이 득실거렸습니다. 배인순 씨는 사람을 너무 믿었습니다. 아니, 외로웠기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언니, 내가 이 돈 불려줄게. 사장님,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 납니다. 접근해 오는 사람들의 달콤한 말은 그녀의 귀를 멀게 했습니다. 평생 돈 관리라고는 해본 적 없이 시댁에서 주는 생활비만 받아 쓰던 그녀에게 복잡한 금융이나 투자의 세계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맙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위자료의 대부분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25억 원. 그녀가 22년의 인내와 고통, 눈물과 맞바꾼 그 피 같은 돈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가 느꼈을 절망감은 죽음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것은 세상이 또다시 자신을 배신했다는 상처였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나와서도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는 비참함.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여자라는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시기 그녀의 삶은 바닥 중의 바닥이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그녀가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세단을 탔지만 이제는 택시비가 아까워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재벌계에서 쫓겨나더니 꼴 좋다. 돈 관리도 못해서 다 날렸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자존심 강했던 톱스타 배인순에게 이러한 추락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들었습니다. 대인기피증은 더욱 심해졌고 우울증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술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흐릿해진 정신으로 옛날 영상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당당하게 춤추는 20살의 배인순.
그녀는 그 화면을 어루만지며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너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니?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는 늦었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녀는 인터뷰에서 당시 자살을 생각하며 약을 모으기도 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녀에게 하루하루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파괴했던 그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실패한 인생, 불행한 엄마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야겠다. 살아남아서 보란듯이 재기해야겠다. 비록 돈은 다 잃었지만 내 몸뚱이 하나와 목소리는 아직 남아있지 않은가.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재기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30년 가까운 공백.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동안 가요계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펄시스터즈를 기억하는 올드팬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노래를 하지 않아 성대는 굳어 있었고 마음의 병으로 인해 호흡은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재벌계에서 쫓겨난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방송국 관계자들은 그녀를 섭외하기를 꺼렸고 행사 무대에서도 그녀를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로만 소비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라이브 카페 무대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밴드도 없는 좁은 무대. 관객들은 술에 취해 떠들거나 그녀를 향해 짓궂은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우였지만 그녀는 노래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부르고 네 말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음정이 불안했지만 노래를 부를수록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래는 그녀에게 유일한 치유제이자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울었고 관객들도 그녀의 진심이 담긴 절규에 함께 울었습니다. 비록 전성기 때의 기량은 아니었지만 삶의 희로애락이 녹아든 그녀의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3년, 그녀는 세상에 폭탄을 던집니다. 바로 자전적 에세이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의 출간이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2년간 굳게 닫혀있던 동아그룹 회장 저택의 판도라 상자를 연 열쇠였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을 적나라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시댁의 학대, 성적 노예와 같았던 삶, 그리고 연예계와 재벌계의 유착관계까지.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이니셜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책의 출간은 그녀에게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고 재벌가의 부도덕성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비난의 화살도 쏟아졌습니다. 전 남편 망신 죽이냐, 돈 떨어지니 책 팔아 장사하냐, 본인 얼굴에 침 뱉기다. 특히 책에 언급된 여배우 제의로 지목된 장미희 씨 측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되었고 배인순 씨는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싸움을 부추겼고 그녀는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책을 쓴 진짜 이유는 폭로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해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사라졌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살풀이였습니다. 가슴속에 썩어 문드러진 고름을 짜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비난을 받더라도 그녀는 진실을 말함으로써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고 싶었습니다. 책 출간 이후의 파장은 엄청났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벌이라는 성격,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그리고 여성 연예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이중적인 시선. 배인순 씨의 용기 있는 고백은 그동안 쉬쉬해왔던 어두운 이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 자신은 그 대가로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입어야 했지만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그녀의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얽혀 들어가는 전남편 최원석 회장의 또 다른 결혼과 이혼. 배인순 씨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기 위해 그녀가 어디로 향해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최원석 회장의 재혼 소식은 배인순 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전 남편의 새 출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22년간 갇혀 지냈던 그 지옥 같은 시스템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더 젊고 화려한 재물을 삼켜버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끔찍한 대자비였습니다. 1999년 최원석 회장과 장은영 전 아나운서의 결혼식은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배인순 씨와 이혼한 지 불과 1년 남짓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상대는 미스코리아 출신의 지성미 넘치는 아나운서였고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7살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뻘 되는 이 결합을 두고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구나 라는 냉소와 이번에는 다를까 라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동시에 보냈습니다. 배인순 씨가 좁은 월세방에서 텔레비전 뉴스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느꼈을 감정은 복잡 미묘했을 것입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장은영 씨의 모습에서 그녀는 23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순백의 드레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그리고 그 옆에 섰는 자신만만하고 호탕한 남자. 하지만 배인순 씨는 그 미소 뒤에 가려질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성북동 저택의 문이 닫히는 순간 시작될 고립과 통제. 사랑한다는 말 뒤에 숨겨진 소유욕과 집착을 그녀는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 그녀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아가씨, 도망쳐.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하지만 그 경고는 닿을 수 없었고 새로운 신데렐라는 자신의 발로 호박마차에 올랐습니다. 이 재혼은 배인순 씨가 자서전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의 묘한 신빙성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녀가 책에서 폭로했던 남편의 여성 편력, 젊은 여성을 트로피처럼 여기는 태도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배인순 말이 맞았네. 저 버릇 못 고친다니까. 하지만 대중의 이런 반응이 배인순 씨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상처를 덧내는 꼴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의 아픔을 겪기는커녕 보란듯이 더 젊고 똑똑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데 정작 진실을 말한 자신은 사기까지 당해 빈털터리가 되어 숨어 지내야 하는 현실. 이 기막힌 대조는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의는 없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는 언제나 승리하고 진실을 말한 약자는 패배하는 현실의 쓴맛을 그녀는 다시 한번 삼켜야 했습니다. 더욱이 자서전 파문으로 인한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책에 언급된 여배우 제이 측의 강력한 법적 대응은 배인순 씨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법은 명예훼손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댔습니다. 당시 배인순 씨는 돈도 힘도 없었습니다. 거대 로펌을 선임할 능력도, 긴 법적 공방을 견딜 정신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출판사조차 발을 빼려 했고, 그녀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거센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살기 위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굴복해야 했습니다.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자신의 책 내용을 번복하는 굴욕적인 합의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과문 게재 사건은 배인순 씨에게 영혼의 살인과도 같았습니다. 22년의 한을 풀기 위해,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 용기 내어 뱉은 말들을 스스로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부정해야 하는 상황.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린 잔인한 처사였습니다. 대중은 그럼 그렇지, 책 팔려고 지어낸 얘기였어 라며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가 이기고 목소리 큰 자가 진실이 되는 세상에서 그녀는 허언증 환자 혹은 질투에 눈먼 전처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상이 무서웠고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그 시기 그녀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화려했던 펄시스트 시절의 영광은 전설 속에나 존재했고, 현실의 그녀는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중년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며 받는 몇 푼의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를 피해 전화기를 꺼두어야 했습니다. 우울증은 극에 달해 며칠씩 씻지도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죽어야 끝날까? 내가 사라져야 이 고통이 멈출까? 자살 충동은 불청객처럼 수시로 찾아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배인순 씨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최원석 회장의 동아그룹에도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파고는 거대 재벌이라고 해서 피해 가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분식 회계, 그리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동아건설은 부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서수대교 붕괴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유동성 위기는 그룹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최원석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배인순 씨는 뉴스를 통해 전 남편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고 자신을 벌레 취급하며 짓밟았던 절대 권력자가 검찰에 소환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통쾌함, 고소함, 아니면 일말의 연민, 아마도 인생무상이라는 네 글자가 가슴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토록 대단해 보였던 돈과 권력도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던 그 거대한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허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저걸 지키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저 껍데기 같은 권력을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나? 특히 최원석 회장의 곁을 지키던 새 아내 장은영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무너져가는 동아그룹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대신해 경영에 관여하고 법원을 오가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헌신적인 내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현대판 평강공주라며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배인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 여자도 지금 지옥을 겪고 있겠구나.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겠구나. 자신이 겪었던 그 감정노동과 마음고생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혹독하게 겪고 있을 후임자에게 보내는 말없는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동아그룹의 해체는 배인순 씨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남편의 재산이 공중분해되면서 그녀가 낳은 세 아들의 미래 또한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재벌 3세로서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던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거나 평범한 생활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엄마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이혼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만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부모의 업보를 아이들이 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이 시기 배인순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뜻밖의 인연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있을 때, 화려할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진정으로 그녀를 아끼던 몇몇 옛 친구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순아, 너는 가수야. 노래를 해야 살아. 그들은 그녀를 억지로 끌어내 밥을 먹이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노래를 기억하고 사랑해주는 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무대였지만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하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내주는 중년의 관객들. 그들의 눈빛에서 그녀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스타예요. 라는 무언의 응원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노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굳어버린 성대를 풀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기 위해 매일매일 자신과 싸웠습니다. 이제 그녀의 노래에는 단순히 기교나 화려함이 아닌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은 한과 울림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은 더 이상 젊은 날의 가벼운 사랑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쓰디쓴 커피를 마시고 불면의 밤을 지사오는 모든 중년의 아픔을 대변하는 진홍곡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배인순 씨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생활을 꾸려나가는 소소한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자유.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가득 찼던 분노와 증오도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조차 에너지가 필요한 일인데 이제는 그럴 힘을 자신을 사랑하는 데 쓰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장은영은 다르네, 의리 있네 라고 칭송하던 최원석 회장의 두 번째 결혼 생활도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0년 장은영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가 터진 것입니다. 11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남편의 옥바라지와 병수발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그녀가 왜? 사유는 자녀 문제와 관련된 갈등으로 알려졌지만 대중은 직감했습니다. 역시 재벌가라는 곳은 여자가 버티기 힘든 곳이구나. 배인순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거봐, 내가 뭘 했어? 라고 비웃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오히려 깊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동병상련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똑똑하고 야무져 보였던 여자조차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곳. 그 높은 담벼락 안의 공기가 얼마나 질식할 것 같은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녀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된 장은영 씨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위로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라도 자유를 찾아서 다행이야. 2번의 이혼. 톱스타와 아나운서. 당대 최고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결국 모두 떠나보낸 최원석 회장. 그는 말년에 쓸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강은 악화되었고 그룹은 공중분해되었으며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배인순 씨는 그런 전 남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복수심? 아니면 인생의 덧없음? 이 복잡하게 얽힌 애증의 실타래는 의외의 방향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증오했던 두 사람이 세월이라는 강을 건너 다시 마주 앉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날개로 날아오르기 시작한 배인순 씨. 하지만 아직 그녀에게는 넘어야 할 마지막 산,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회복과 과거와의 화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마법사입니다. 죽을 것처럼 아프던 상처도, 영원히 타오를 것 같던 증오의 불길도 수십 년이라는 세월의 강물이 흐르고 나면 그 모서리가 닳고 닳아 둥그러지기 마련이니까요. 장은영 씨와의 이혼 후 홀로 남겨진 최원석 전 회장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섯을 퍼런 제왕이 아니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기업을 잃고 2번의 결혼 실패를 맛본 칠순의 노인. 그 초라해진 어깨를 바라보는 배인순 씨의 마음속에서는 경랑이 일었습니다. 복수심이라기보다는 인생 무상에 대한 깊은 회한과 연민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는 바로 아들들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배인순 씨의 심장을 가장 갈갈이 찢어놓았던 것은 아이들과의 생이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차단된 채 엄격한 재벌과 교육 속에서 자라났지만 핏줄의 끌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들은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엄마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화려한 집이 엄마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감옥이었는지, 머리가 굵어진 아들들은 조금씩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장성한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렸어요. 그 한마디에 배인순 씨는 지난 세월의 모든 서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엉망음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식의 인정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들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오작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 그리고 아버지가 옛날 일을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넌지시 전하며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되어 헤어진 지 10수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장소는 법정이 아닌 조용한 식당.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 자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최원석 회장은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지팡이를 짚어야 할 만큼 쇠약해져 있었고 배인순 씨의 얼굴에도 세월의 주름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미워했던 두 남녀는 이제 인생의 황홍일에 서 있는 힘없는 노인과 노파로 마주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최원석 회장은 배인순 씨에게 사과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잘못했다. 젊은 날 내가 너무 철이 없었고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총수의 입에서 나온 그 뒤늦은 참회. 배인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꽉 막혀 있던 거대한 바위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거창한 위자료나 명예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안해, 당신 참 고생했어 라는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그녀는 30년이 넘는 세월을 돌아오고 또 돌아왔던 것입니다. 배인순 씨는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놓아주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용서한 것은 그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자신을 더 병들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의 아버지이기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묵은 원한을 털어내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당신도 건강 챙기세요. 그녀의 이 대답은 22년의 지옥, 결혼 생활과 10여 년의 이혼 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진정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묘한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재결 합설이 돌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다시 부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만나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배인순 씨는 전 남편이 입원했을 때 병문안을 가기도 하고 그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속도 없다고 혀를 찼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에게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증오보다 연민을 택했고 복수보다 화해를 택함으로써 스스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출간 당시에는 억울함을 풀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녀는 후회하는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흥분해서 썼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줄 몰랐다. 남편을 공격하기 위해 던진 돌이 결국 내 아이들에게 튀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어머니의 회한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책을 자신의 치기 어린 상처의 기록으로 남겨두고 그 너머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 배인순 씨는 방송에 가끔 모습을 드러내며 훨씬 편안해진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성기 때의 화려함은 없지만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눈빛과 온화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 사모님도 비운의 이혼녀도 아닌 그저 노래하는 사람 배인순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작은 텃밭 가꾸고 가끔 노래 부르고 아들들 만나서 밥 먹고 이게 행복이죠. 그녀의 이 소박한 고백은 수천억 원의 재산보다 마음의 자유가 얼마나 더 소중한 가치인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원석 회장의 말년은 쓸쓸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풍운하였지만 곁에 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2번의 이혼, 다 내 탓이다. 내가 여자를 너무 몰랐고 가정을 지키는 법을 몰랐다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배인순 씨에 대해서는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대스타로 계속 빛났을 사람인데 내가 그 날개를 꺾은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뒤늦은 후회였지만 그래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마주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역시 가부장제 시대의 또 다른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배인순 씨의 삶을 되돌아보면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20대의 아이콘, 재벌가의 높은 담장 안에 갇혀 눈물 흘리던 30대와 40대, 이혼 후 사기와 생활고로 바닥을 쳤던 50대,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비로소 평온을 찾은 60대와 70대. 그녀의 인생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 결말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황금으로 만든 세상에서 최고급 오이를 먹으며 사는 삶인가?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날개로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삶인가? 배인순 씨는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결국 춥고 배고프더라도 자유로운 하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지금 그녀의 편안한 미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펄 시스터즈의 노래는 레트로 열풍을 타고 다시 젊은 세대에게 불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강렬한 기타 리프가 흘러나올 때 우리는 단순히 옛날 가수를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래를 불렀던 한 여인이 온몸으로 통과해낸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생존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도 전설이었지만 무대 아래의 삶에서 더 위대한 전설을 써 내려갔습니다. 배인순이라는 이름 석자 앞에는 이제 비운이라는 수식어 대신 자유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돈과 권력이 줄 수 없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오롯이 그녀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노래를 위해 쓰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커피 한 잔에 쓴맛 뒤에 찾아오는 그윽한 향기처럼 그녀의 노년이 향기롭기를 바랍니다.